네, 캐스트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이 11월 30일입니다. 제가 이틀 전이었죠. 11월 28일 날 분당 러셀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3년 만에 설명회를 현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설명회를 가서 이렇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가서 이렇게 앞에 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앞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강생들 이름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얼굴은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오래 대치해서 계속 얼굴을 봤던 친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회 중간에 나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 아니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게 맞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올해 고3이었던 학생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제 포기할 수는 없어서 지금 11월 30일 수능 친지 2주가 조금 넘었죠. 이 시점에 벌써 재수를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도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제 얼굴 보겠다고 이제 그 자리에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재수생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시점이구나. 혹은 재수생들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학생들이 벌써부터 나올 수 있는 시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거고요. 매년 이 시기에 N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캐스트에서는 같은 말을 좀 반복을 해요. 이번 캐스트에서도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2014년 11월에 스페인에 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저한테도 아이가 없었던 시절 와이프랑 둘이서 스페인 여행을 갔었는데 이게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제 강사 생활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였어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물로는 잘 안 보이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좀 인정을 못 받을까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고 주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막 오히려 나보다 좀 덜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누가 봐도 나보다 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선생님들이 좀 다른 의미로 이것저것 좀 문대가 맞아서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배도 아프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2014년. 근데 그때 바르셀로나를 여행을 하다가 저희 와이프 저는 별로 이제 매번 말씀드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희 아내가 그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크지 않은 작은 갤러리 피카소 박물관이 거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 전 세계 피카소 박물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근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재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항상 여행 가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보통 하는 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 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다른 형태의 힐링이 필요했는데 별 봐도 이해도 못하는 그림 봐서 뭐하냐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가야죠. 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원작 말고요. 그 피카소 그림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게르니카나 들어보신 적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보면서 그냥 피카소지 라고 생각을 했죠. 저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피카소라는 사람이 주는 이미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도대체 왜 스타 화가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좀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렸다 못 그렸다를 떠나서 이해가 좀 힘든 그림이잖아요. 좀 초등학생이 선을 가지고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술의 문외한인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 잘 그렸다라고 할 만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전까지는 피카소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래서 미술계에서 그냥 운 좋아서 스타 화가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시장 안을 딱 들어가서 방 몇 개를 지나가다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중간에 서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국 검은 머리 외국인이 갑자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뭐 하나 싶어서 다 쳐다볼 정도로 진짜 펑펑 울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초등학생들 막 견학와 있고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막 쳐다보고 막. 왜 그랬냐면 피카소의
어린 시절의 작품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바르셀로나에서 피카소가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좀 무명 시절까지 거기서 뭐 태어났나 뭐 하여튼 뭐 그랬다고도 하고요. 어린 시절의 그림이 있는데 너무 잘 그린 그림인 거예요. 진짜 너무 잘 그린 그림인 거예요. 몇 살 때 몇 살 때 몇 살 때 그린 그림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너무 잘 그린 그림. 제가 그 그림 보면서 왜 울었냐면 되게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근처에서 별다른 노력 없는 사람이 운 좋아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너무 막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뭔가 강의를 위한 노력이나 이거 말고 딴 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였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런 시기에 정말 내가 그냥 운 좋아서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별거 아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던 피카소가 너무 기본기에 충실한 그림들을 잘 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그 당시 하고 있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정말로 미술계의 거장으로부터도 인정받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 결국은 기본기부터 충실했기 때문에 피카소가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떻게 커나가든 상관없이 나는 강의를 하기 위한 기본기들을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였고요. 제 기억으로 그때 그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미친 듯이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좀 호평을 받게 되는 EBS 전지문 강좌의 구성 방식과 그 순서 삽입, 문제 풀이의 틀들이어서요. 기본기에 충실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왜 갑자기 이제 N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캐스트에서 피카소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맘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2014년에 느꼈던 감정들을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지금 이맘때 여러분들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보면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덜 했던 친구가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거 보면서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왜 쟤보다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된 친구가 열심히 했건 안 했건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피카소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운이 좋아서 스타 화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사람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본기를 닦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그의 작품을 훨씬 더 빛나게 해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닦았던 기본기 그리고 어쩌면 올해 N수를 결심하면서 한 번 더 닦아야 되는 그 기본기 그게요. 운 좋은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해봐야 어쩔 수 없는 허우적거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높은 경지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이랑 좀 관련돼 있는 건데 이게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된 거긴 한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그 루브르 박물관이 되게 커요. 루브르 박물관이 되게 오늘 그림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루브르 박물관이 되게 큰데 작품 수도 굉장히 많고요. 마음 먹고 보려면 뭐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치로 막 이것저것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이 있고 막 그렇대요. 박물관을 일자로 쭉 늘려놓으면 17km 정도. 17km 정도. 거기에 막 17km 되는 벽에 막 그림이 막 붙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 미술관처럼 막 그림 띄엄띄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림 막 벽에 공간 있으면 다 걸어놨습니다. 정말 작품도 많아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작품들도 많고요. 근데 그 박물관에 제일 인기 있는 작품이
이거예요.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작품이 사이즈가 되게 큰 작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로 루브르에서는 예외적으로 이 작품은 벽 하나를 통째로 차지해가지고 딱 있습니다. 가보면 루브르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데 항상 모나리자 앞이에요. 이게 프랑스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4월달, 뭐 5월달, 봄철 이럴 때 가면요. 작품을 앞에 가서 보는 데만 해도 막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사람들 전부 다 카메라 들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사진 다 찍고 앞에서 보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작품 앞에요. 액자 말고요. 아예 방탄유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유리로 보호막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작품도 모나리자가 유일해요. 루브르에서 가장 그 많은 작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큰 보호를 받고 있는 작품 모나리자. 이 작품이요. 저도 이제 그 가이드 투어를 하면서 이제 들은 것입니다만 이 작품이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작품이 아니었대요. 그렇게까지 인기 작품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게 되는 계기가 뭐냐? 역설적이게도 이 작품의 존폐 위기가 생기도록 했던 몇 가지 사건들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품이 도난을 당했어요. 원래 루브르 박물관이요. 프랑스 왕실의 궁전으로 쓰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이 최고인 곳 중에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작품 도난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도대체 무슨 작품이길래 이게 도난을 당했나? 이것 때문에 모나리자가 확 떴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모나리자를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국적이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억에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서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그 작품 보러 왔다가 정신 이상이 조금 있었나 봐요. 막대기로 그림을 그냥 찢어버렸대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작품이. 그 다음부터 이제 모나리자는 앞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 막 두고 막 하게 된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유명한 작품 아니었습니다. 루브르를 대표하는 작품이 아니었어요. 모나리자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신문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집중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인기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루브르를 대표하는 작품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냥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재능 있는, 물론 그 화가로서는 인정받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재능 있는 화가의 작품 중 하나였다면 그의 많은 다른 작품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미술사적으로는 굉장히 뭐 의미도 있고 유명할지 몰라도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루브르 박물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작이다 라고 할 만하진 않은 그런 작품으로 남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그런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세계 미술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작품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들의 엔수 시절이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되어 있을지 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거나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저는 항상 이제 반 농담 반 진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엔수라는 찢어짐과 도난이라는 그 고난의 시절이 있어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엔수 시절을 버텼으면 좋겠다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기, 지금 와서 운 좋은 놈이 최고다라고 박탈감 느끼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본기 닦으세요. 두 번째, 지금부터 있는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림받은 시간이다, 빼앗긴 시간이다, 찢어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훨씬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시는 시기죠.
저도 뭐 재수를 경험해봤으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대충은 압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막 갈구했던 곳으로부터 처음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너무 냉정하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가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 정말로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좀 생각해 볼게 하더니 그날은 바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어제 했던 질문 답이 생각이 났어. 뭔데? 평생을 해도 다 하지 못할 짝사랑을 시작한 느낌이다 라고. 너무 와닿았거든요. 저도 같이 아기를 낳고 키워왔으니까. 그래요. 지금 제 2아이들 보고 있으면 아직도 좀 그런 생각입니다. 평생을 다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짝사랑을 하는 느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 해도 끝나지 않을 그런 짝사랑의 대상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자존감 회복하세요. 수능시험이라는 하나의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3가지가 제가 이 캐스트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남의 운을 보기보다는 내 기본기를 닦읍시다. 그러다 보면 빛날 겁니다. 버려진 것 같은 1년이지만 버려진 세월, 빼앗긴 세월이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의 앞을 더 빛나게 할 만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에 상처 입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 해도 하지 못할 짝사랑의 대상입니다. 요거 3가지 명심하시고 한수 생활 건강하게 해나갑시다. 아시겠죠?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어줍잖게 이런 감성적인 캐스트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번에는 좀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또 게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한수생활 힘내십시오. 옆에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